안녕하십니까. 목포해양대생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해양대생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서 들었고 뉴스나 뭐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요즘 굉장히 전례 없는 일을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하고 여러분들 다 성성생활관에서 회사대생들은 성성생활관에서 일을 공부를 해야 되고 생활하면서 해양공대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하고 비대면 수업도 못하게 되고 굉장히 좀그 전례 없는 일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전례 없는 일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IT를 하는 사람입니다. IT 하는 사람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공간이라는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도 해양이라는 것도 큰 그 공간의 하나이고 오늘은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대생들은 어떤 꿈이 있나요? 제가 작년에 그 항해학부 1학년 C반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대생은 어떤 꿈이 있느냐 했더니만 우리가 선장이 되겠다 라는 분도 계셨고 카페를 차리겠다 라는 분도 계셨고 굉장히 다양한 그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동주행 자동차도 생기고 우리 선박도 자율주행 선박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플랫폼 속에 뭔가 융합이 돼요. 그 융합이 되는 그 속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우리 해대생들은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시죠? 아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속에서 다 융합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든 카카오든 유튜브든 혹은 여러분들이 뭐 롤을 할 수도 있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게임 속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요가 해양의 어떤 선박 플랫폼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우리 대생들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또 보통 고민이 아마 되실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볼게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 자, 여러분 보시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국토의 가장 최동쪽 우리가 독도가 있죠. 가장 서쪽에는 뭐가 있죠? 경렬비도, 가장 남쪽에는 이효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독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도가 제가 이제 독도에 가봤었는데 독도에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울릉도에서도 배 타고 상당히 좀 들어가는 그런 건데 이 독도는 과연 우리 땅인가? 갑자기 뭔 소리죠? 우리 해양대생들 앞에서 땅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독도의 우리 땅에 대해서 얘기하냐? 오늘은 땅과 바다가 다 어우러지고 우주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공간이란 게 뭐냐? 여기 보면 지금 구글 지도거든요. 구글 지도를 바라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본해라고 되어 있죠. 왜 이게 일본해라고 되어 있을까요? 왜 일본해라고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본해가 독도로 보면 리앙쿠르 락스 영어로 한국어로 리앙쿠르 암초라고 하고 일본의 어떤 힘이 미친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땅, 우리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도 혹은 그 해도의 의미가 뭔가 한번 오늘 또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3D 조감도를 만든 거고요. 이거는 작년 초, 재작년 초인가요?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드론 영상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드론 영상 사진을 찍어서 이 드론을 가지고 여기 보면 이 지역이 다 불난 지역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이거를 과거에는 굉장히 항공사에 찍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태워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거는 저희 회사 직원이 가서 잠시 15분 동안 비행하면서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이런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간정보 영역이라는 거죠. 공간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띄워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 드론을 가지고 또 여기는 뭐냐면 닥트 헬기가 다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은 해도라고 하는데 해도는 영어로는 차트죠. 그 다음에 그 지도는 육상에서도 맵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간정보 영역에서는 차트와 맵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지도로 어떤 영역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획을 나눌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목포 한국병원에서 어떤 헬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광주를 넘어서 전라남도까지 가는데 이 노란 선들이 각 헬기가 어떤 거점 지역에서 떠서 갈 수 있는 지역에 이 부분들을, 여기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닥터 헬기의 혜택을 보는 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상남도 울산시 부산광역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헬기 예산을 투입한다면 여기다가 투입하면 되겠죠. 1번.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공간정보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이게 지도나 해도의 어떤 의미라는 게, 자, 이거는 뭐냐면 닥터 헬기를 만약에 안 뜨면 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배에서 원격 진료 받든가 아마 사망사가 대부분 의료 관리자가 되죠. 의사가 되기도 하는데 육상에서는 이렇게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격 이번에 이제 의사들 파업도 굉장히 좀 심하게 했었는데 아마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이버 월드랑 같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도 큰 수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 다루는 법만 알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다루듯이 의료 장비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IT하고 공간정보가 융합이 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볼게요. 이거는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제 소개가 안 늦었네요. 저는 김인현이라고 하고 한국공간정보통신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경주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구대학교, 한양대, 카이스트, 서울대, 지금 얼마 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과 쪽에서 있다가 문과 쪽에 경영학도 같이 공부를 했고, 지금 현재 한국공간정보통신을 만든 지는 22년차 기업이고요. 아마 한국공간정보통신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네이버 지도나 어떤 다음 지도, 카카오 지도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우리나라 주소 체계가 미국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 거를 만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든 구글 지도든 다음 지도든 모든 게 저희 공간정보통신의 인트라맵이라는 GIS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전자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가 언제 온다 간다, 수도권 대중교통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것의 핵심 GIS 소프트웨어 처음 만들 때
넣는 게 저희 회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든 회사이고요.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의 어떤 해양과 관련되는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저희 그 고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공간정보란 뭐냐 이거죠. 여기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박스가 딱 쳐져 있죠. 우리는 이 속을 쑥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또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장표가 굉장히 많은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쑥 들어가 볼게요. 쭉 들어가면서 쭉 들어가면서 손등이 있고 어떤 땀세포가 있고 이 땀세포 속을 들어가 보면 어떤 세포가 있고 이 세포 속에는 어떤 이거는 우리가 DNA가 있죠. DNA 같은 게 있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 전자의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더 속으로 들어가면 피코메타 그 안에 보면 하나의 에너지의 영역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속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전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존재하느냐 없느냐. 여러분 디지털 이거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가면 1, 전기가 안 들어가면 0. 그렇게 해서 온, 오프를 가지고 하듯이 에너지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세계로 갑니다. 자, 이제 이분의 또 손등 밖으로 우리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 바깥으로 우리가 하늘 높이 계속 쭉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혹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바깥으로 나갈 텐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스케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1970년대 잡지에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1m, 1m에서 아까 그 계속 스케일을 줄여가면서 들어가고 스케일을 늘려가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주나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여기 바깥으로 쭉쭉쭉쭉 나가죠. 쭉쭉쭉쭉 나가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태양계가 있고 우주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우주 공간이 나오게 되고 은하가 나오고요. 은하 바깥까지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은하가 있는 거죠. 이 은하의 바깥까지도 원자, 전자의 그런 단위에서부터 우주 공간까지 그 모든 것이 우주도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는 여러분 몸이든 여러분들이 배든 여러분의 생활관이든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있는 집이든 혹은 침대 위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요즘은 못 갑니다만 뭐 노래방이나 PC방 못 가서 좀 답답하기도 하죠. 또 친구들도 못 만나서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그것도 다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공간이고 동네도 공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공간이고 여러분들이 항해를 하는 바다도 공간이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선박의 플랫폼도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해서 조금 이따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 또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공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사리자 색불이 공불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있는 존재냐 비존재냐 아까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그것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그 에너지가 모여서 하나의 어떤 물체가 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공간정보 역사를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는 어떤 동물의 어떤 수립에 대해서 동물의 위치 같은 걸 기록하기도 하고 여기 우측에 있는 거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있는 T맵이라는 거예요. T맵이라는 건데 이 T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뭐 어떤 T 위로는 어떤 하늘이고 땅이고 혹은 뭐 지옥이고 천당이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계관이 봤는데요.
여기 우리 오른쪽에 보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건데 이 지도하고 좌측에 있는 고금역 총로도를 보면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여기 보면 되게 재미나는데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따만큼 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조금 큰 정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아라비아, 아프리카까지 다 있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세계관은 중국이 중화죠. 중화라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강의 촬영하고 있는데 제 사무실인데 제 사무실은 서울대학교 안에 있어요. 서울대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산이 많아서 이 안에 날파리들이 좀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좀 조용해졌어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지적도라고 합니다. 땅의 주인이 어디 있는지, 땅의 주인 넓이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지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해도 있죠. 차트. 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공간정보 역사가 되고,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를 추적까지 합니다.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요즘 코로나19 환자 확진자들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위치 추적을 해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옛날에 콜로라 맵이라서 우리 역학조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학조사 하는데도 우리나라가 빨리 찾아내잖아요. 그게 이 모든 게 공간 정보의 어떤 바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만들든 스마트 시티를 하든 배를 만들든 항해를 하든 다 공간 정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내비게이션 같은 데도 공간 정보가 들어가죠. 자, 다시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공간 정보란 무엇이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까 철학적으로 얘기했죠. 지금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같이 어디 사이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둘러싸여 있느냐, 함께 있느냐, 멀리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뭐 숨어 있느냐, 혹은 근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아마 여러분 항해 용어에도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공간의 개념인 거고요. 여기 여러분들 보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나사하고 일본의 작사가 만든 옛날에 그 번개가 꽝 치면 번개의 에너지를 한번 저장을 해보자 라고 해서 연구할 때 쓰던 지도예요. 이것도 역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죠. 번개가 꽝 치면 여기에서 빨간색, 노란색 보면 에너지가 어떻게 커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죠. 저건 뭐 소립자의 모습이에요. 왼쪽에 이 소립자의 모습이나 이 우주의 모습이나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걸또 되게 재미나게 한 게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맨인 블랙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맨인 블랙 마지막 회에 보면 1편 마지막 회에 보면 어떤 우주인들이 사물함 지하철의 사물함 속에서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축소되어 있던 확대되어 있던 것 간에 모든 게 공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해를 하는 것도 바다를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항해가 거기만 바다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항해에서 모든 게 나왔어요. 항공기든 우주 공간을 나가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항해 용어에서 시작돼서 항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가 가든 육상에 대한 것이든 모든 이동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조 기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쪽은 보면 소립자를 아까 전에 봤는데 좀 전 차트에서는요. 이건 뭡니까? DNA가 움직이고 있죠. DNA도 XYZ라는 축 안에 있고 시간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T값, 시간값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항해를 할 때 자율주행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공간 속에서 바다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DNA의 형상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주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보이저가 나가는 방향인데요. 이 우주 공간에 있었던 이런 것들도 이게 여기서 어떤 우주선이 발사가 돼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데 이 날아가는 것도
옷 다 이렇게 저게 X, Y, Z라는 이 속에서 하나의 시간값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저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수십 년을 우주 공간을 항해를 한 거죠. 항해를 해서 가서 가고 있는데 이 안에도 다 공간 정보와 관련된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주 공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태풍의 진로를 잘 예측을 해줬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상청보다 더 잘 예측을 해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제공을 했죠. 이게 얼마 전에 태풍 마이삭이 있었는데 피해를 좀 많이 주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 예보는 이렇게 울산, 부산 울산을 살짝 스쳐가는 걸로 했는데 제일 정확하게 맞췄죠. 미국이나 일본 기상청은 우리나라 내륙으로 바로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우리 기상청이 이겼어요. 박수 줍시다. 자, 이 공간정보라는 것은 빅뱅 이후의 모든, 빅뱅이 아시죠? 우주가 처음 생겼다는 건데 우주가 처음 생겼던 빅뱅 이후의 모든 세계가 공간이라는 거죠. 그 공간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정보화하는 것이 공간정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정보하는 GIS가 공간정보 영역이에요.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의 공통점은 한국 기업, 글로벌 기업, 세계 최고의 기업.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공간정보통신의 제품을 이용해서 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랑 잠깐 좀 했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다음 주에 공간정보를 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가상공간에서 도시계획을 만들 수 있는 드론을 날리든 여기는 그 뇌지도입니다. 뇌지도. 이거는 이제 뇌지도고요. 이거는 우주 공간을 3차원 만든 지도예요. 비슷하게 닮았죠. 이렇게 공간정보로 이거는 바이러스의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이것도 다 공간정보와 관련이 된 거죠. 드론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공간정보와 관련된 걸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공간정보라는 게 이제 좀 이해가 감이 가세요? 그럼 공간정보라는 게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공간정보는 조금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리얼 월드를 이렇게 다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해가지고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베이스맵, 하나의 어떤 이미지,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 이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산, 이쪽은 산, 여기는 산 이렇게 되고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산이니까 지을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도시공학, 도시계획적으로. 이 나눠주는 거를 바탕으로 어떤 땅의 소유가 누가 되어 있는지 혹은 지형도 어떤 건지 이런 걸 쭉 나눠서 또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게 GIS 시스템이에요. 공간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GIS라는 거는 시공간하고 재반 현상들이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결합을 해가지고 검색하고 갱신하고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조작 처리 분석하고 다시 예측하고 하는 것이 공간정보라는 과학인 거고요. 하나의 어떤 GIS 인프라스트럭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람 몸부터 우주 공간처럼
지구상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리하고 빅데이터로 예측을 하고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해서 어떤 배를 띄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공간정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 동영상을 이거를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는데 제 화면을 좀 끄고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자,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CAD는 이렇게 동그라미의 십자가예요. 게임 같은 하나의 픽처로 다 끝난다는 거죠. 도형 자료는 이렇게 동그라미의 십자 표시이고 속성 자료는 없어요. 그냥 그림이에요. 위상관계라는 건 토폴로지라는 게 공간과 공간의 관계인데요. 이것을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위상관계가 있는 것이 JS인데 여기 보면 똑같이 모양이 똑같아요. 동그라미의 세모인데 CAD는 컴퓨터로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픽은 이 모양 하나면 끝나는데 그래픽은 이 모양 하나 끝이에요. 이 모양 하나 끝인데 CAD는 선을 하나, 두 개,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하는데 GIS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CAD 프로그램이 한 500만 원 하는데 GIS 프로그램은 비싼 건 1억 5천 원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얼마 전에 일본의 히타치라는 회사에 팔았는데 한 카피에 1,000만 엔을 받았어요. 우리 돈으로 1억 천. 한국 소프트웨어가 일본에 수출에 이어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저희 회사가 일본에 GIS 소프트웨어를 수출을 했어요. 히타치에서 왜 사갔겠어요? 저희 회사 제품이 사갔겠죠? 좋으니까. 미제보다도 더 좋습니다. 국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됐어요. 원이 하나, 이렇게 되죠. 근데 또 아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우고, 아크는 요거 하나예요. 둘, 셋, 넷.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어디를 찾아갈 때, 그래서 이게 도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도시를 이제 이쪽으로 옮길게. 도시라고 가정을 하면, A라는 지점에서 여기 소방서가 있고, B라는 지점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가장 빨리 가는 경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어떤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길을 못 가. 그 다음에 빠른 데가 뭡니까? 빠른 데 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이런 걸 찾아내고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위상관계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GIS 프로그램은 CAD나 컴퓨터 그래픽스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되게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해서 해야 되고 하나의 조그만 단위가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뭐 어떤 지구 전체. 여러분들 아마 파인더십이나 이런 걸 아마 또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지구 전체 공간을 다 다루거나 우주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저희 한국공원정보통신에서 국산화를 해서 현재 22년째 국가와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상관계는 아까 전에 좀 전에 얘기를 했고요. 어떤 함수 영문 속성이라든가 근방에 뭐가 있는지 뭐가 붙어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위상공간이고요. 공간정보 산업이 굉장히 좀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는데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단선형 산업 구조에서 네트워크형으로 바뀐 거죠. 일반 지도에서 이제는 지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면서 어떤 인프라,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으로 되고 있고 모든 기술과 융복합하는 진흥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지도 차트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내비게이션으로 붙으면서 하나의 어떤 제4차 산업 영역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공간정보 산업이 앞으로 진화해가는 하나의 영역이에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어떻게?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이 같이 붙으면서 하나의 어떤 데이터 퓨전을 통해서 위치 기반의 인텔리전트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맵이나 차트에서 종이 지도에서 디지털 요즘 이내비게이션 하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빅데이터로 붙으면서 바로 위치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주는 쪽으로 성장, 발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비게이션 이후에 더 큰 앞으로 30년 이상 여러분들이 해양 산업에 있다 몸담고 있다가 정년퇴임할 때까지 또 계속 더 이쪽으로 IT 쪽으로는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시장은 굉장히 이제 늙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신기술은 블록체인, 그 다음에 어떤 정강현실이죠. 어떤 정강현실을 통해서 요즘은 디지털 트윈 가상 만들기도 하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 그때 영화하고 여기 보면 블루 스크린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여기에서 현실 세계가 붙으면서 어떤 버추얼 리얼리티를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는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어떤 이 그림의 어떤 모습의 기상예보라든가 이런 디지털 트윈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여기서 아주 실감나게 고래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언택트 시대에 더 맞지 않겠는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게 더 발전되게 되면 기관이나 해양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미래의 모습이 더 바뀔 겁니다. 이미 실제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작년만 해도 여러분들은 성생활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꼼짝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확진자가 됐거든요. 올 초에 보다 지금 거의 10kg 이상 물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살이 쪄요. 그래서 아주 외계인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인공지능,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치고 그랬죠. 빅데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드론입니다. 여기 보면 토이 드론이라든가, 여기 보면 이건 이제 토이 드론이고, 그럼 이거는 견마 로봇입니다. 그리고 해양 측정하는 그런 드론이고, 이거는 리퍼9인가 무인 항공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아니라 중동 같은 데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역 속에 또 들어가고요. 이거는 드론십 같은 경우, 이거는 롤스로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드론 관련된 이거는 이제 레브스600이라고 해서 수중 드론이고, 이거 줌알트고, 여러분들 보는 오른쪽 밑에 이거는 또 굉장히 드론십인데, 얼마 전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우주선을 쏴 올렸다가 그 우주선을 다시 드론십으로 바로 착지를 시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드론 기술, 공간 정보가 없었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오토머스,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도 어떤 영역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배,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정보 영역이죠. 그 다음에 인도 매핑이라든가 HD 라이브 맵 혹은 차트 같은 걸 만들고, 이제 배가 가면서 해도를 만들 거예요. 앞으로 육상에서는 이미 자동차 가면서 지도를 만들어서 해요. 옛날에는, 지금까지 사실 뭐 옛날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술들은 항공이 뛰어서 뭘 하나 만들려고 하면 지도를 만드는데 1년씩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가면서 이걸 만들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3D GIS 이런 것들도 있고, 글로벌 매핑, 지금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는 저희 회사가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던 건데,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3D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트랜스포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서 공장을 관리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술들이죠. 이게 디지털 트윈이랑 같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해 있는 것들을 바로 그대로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뭐 5G, 6G라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미 5G 시대가 열리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마트 시티가 되고, 조금 더 가면 스마트 네이션, 스마트 글로벌, 스마트 어스로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요즘 환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좁아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좁아지는 거는 전자기적으로 좁아지는 거지 물리적으로 좁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역이 굉장히 유망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설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해양공대생이든 회사대생이든 굉장히 여러분들은 학교를 잘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언제 일어났냐? 전기 교환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대량 생산하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공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가 같이 붙으면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한 게 어떤 공간정보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전망의 티핑포인트는 다보스 포럼이 전망한 미래기술의 티핑포인트 시기는 2026년도 되면 자율주행차고, 불과 얼마 남았다 5, 6년 뒤에는 스마트 시티가 나타나는데, 이미 스마트 시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앞서가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물과 모든 공간에서 생성이 되고 공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배나 혹은 여러분들의 해양 건설 현장도 사물의 정보와 어떤 공간의 정보와 같이 생성되고 공간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공간정보 발전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옛날에 대구 가스 폭발 사고인데, 이 당시에 어떤 게 굉장히 좀 큰 사회적 이슈가 됐죠. 이런 것들이 되는데, 저 사고 이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떤 정보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자지도를 만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밀도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지도의 어떤 허용 오차는 500분의 1, 축적 같은 게 플러스 마이너스 12.5cm 허용 오차를 준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드론으로 지도를 만들어 보면 오차가 거의 1mm 이내입니다. 지구 한 바퀴 돌아와도 1mm 이내의 오차밖에 안 나는 거죠. 그렇게 정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공간 정보를 통한 활용 사례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각종 시뮬레이터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어떤 배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겠죠. 그다음 재해 관리, 전동 변자 같은 데도 사용되는데 컨트롤 관리 시스템에서 쓰기도 하고, 송전탑이나 시뮬레이션 등 사회 문제 해결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 해양 심판원에서 사용되는 건데, 해양 현장 대응 및 사고 분석 시스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배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충돌했을 때 충돌 각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때 서였던 이 모델은 다 우리 목포해양대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님께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제가 죄송하게도 어느 교수님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랑 같이 했었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면 어떤 교수님인지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여러분들이 하이패스 보셨죠? 이런 것도 다 저희 회사가 시뮬레이션을 다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IoT를 통해서 건축물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통합 모니터링이 됩니다. CG하고 실사사진을 통한 어떤 경관 관리라든가 서울시청을 만들 때도 굉장히 이렇게 시뮬레이션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화재가 났을 때 화재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고, 공항에서 운항 통제, 플라이트 오퍼레이션이라든가 비행 계획이라든가 비행 감시 시스템, 이게 항해에서도 우리 뭐 AIS라든가 이런 데 다 사용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플라이트 트레이커라든가 뭐 시뮬레이터, 여러분들도 다 우리 시뮬레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공간 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한다든가 문화재의 어떤 자원 관리. 그래서 라이다라는 걸 레이저를 쏴가지고 고대에 어떤 문물이 있었는지 밀림으로 덮여 있어도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드론 매핑인 거고요. 자, 거의 이제 강의가 끝나가는데요. 공간정보는 해대생들을 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가? 굉장히 좀 그렇죠.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먹거리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어려운 시기여도 먹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원시시대에 수렵하고 채집하고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시대에든 상상력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들은 머리를 많이 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친구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게임을 많이 잘하는 친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게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뮬레이션들이 현실 세계랑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굉장히 사태 판단을 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각 팀들끼리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박이나 이 플랫폼 속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쿠팡하고 알리바바하고 카테라는 어떤 거냐 보면, 알리바바가 투자한 회사들이에요. 쿠팡은 물류회사 잘 아실 거고요. 알리바바도 아마존 같은 회사죠. 카테라는 뭐냐면 건축회사예요. 건물을 만드는 회사는 3D 프린터로 건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세 개가에 투자한 회사가 우리나라의 한국인 3승가 2승가 하는 손정희 씨가 있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는 회사. 여기가 다 세계적 기업들이 되는 거죠. 이분은 뭐냐면 아이디어에 투자를 한 거예요. 차세대의 어떤 그 이수는 뭐냐,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스포츠의 경쟁자 뭡니까? 나이키의 경쟁자는 게임겠죠. 여러분들 바깥에 잘 안 나가잖아요. 뭐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게임하고 혹은 소셜 네트워킹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변화하는데, 그렇지만 기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인문학적인 것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집단이 너무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나비가 되기가 쉬워요.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없게 되면 조그맣게 누가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 말에 막 휩쓸리게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한국 산업의 경쟁자, 해운 산업의 경쟁자는 뭐죠? 미래 산업의 일자리는 어떤 굉장히 보면
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상위 사업, 하위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전문 업종들은 성장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해대생들의 경쟁력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드론인지 자율주행 선박인지 자율주행 차인지, 그게 우리 경쟁자인지 내가 그걸 만드는 사람이든지 올라타는 사람이든지, 여러분들 올라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자를 넘어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현재와 미래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소득, 워라밸이라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기업의 환경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라는 거는 해대생들하고 미래산업을 연결하고 융합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해운해양 산업이 IoT 융합형 미래산업으로 변화, 발전해 갈 거예요. 이게 마션 영화가 당장인데, 우리가 화성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접목시킬 것인가, 김치 표류기로 그냥 상상력으로 그냥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여의도 섬의 가치를 찾아갈 것인가 라는 선택은 누가 하냐? 여러분들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공간 정보를 결합하고 아이디어를 연결시키면 해대생의 꿈과 지혜와 경험을 제가 열심히 제가 하는 대로 혹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강의를 보고 여러분들이 꿈을 글로벌하게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훔쳐서면 도적이라고 했는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멋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아마 그 책에도 여러분들이 도서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간정보 이야기를 보면 오늘 제가 이야기 다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공간정보 이야기를 통해서 제 책에도 있으니까 공간정보 이야기 책을 보시면 저자 김인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재미난 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공간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미래 혹은 과거 우리가 해왔던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인트라맵이라는 GIS 엔진과 전자지도를 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정보 통신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도 관심이 있거나 혹시 저희한테 관심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이 밑에 나가는 이메일로 저한테 세일즈로 보내시든 테크스포트로 보든 제가 무조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